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을 안정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원내대표 후보 저 김태년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시키는 정당,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 그리고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비문 아니냐 또 반문 아니냐 그러지만 그건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비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닙니다. 당정청 관계 원만하게, 대화 관계 원만하게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이번 주는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경선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먼저 미래통합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이름이 막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전에 초선 당선인들 대상으로 해서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김태년 후보, 전해철 후보, 정성호 후보 어떻게 좀 내용을 좀 확인했습니까? 네, 내용 뭐 차별성이 있을까 좀 봤는데 사실은 별로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두 이제 어떤 지금 이제 그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목표는 국난 극복 여기로 이제 다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게 세 사람 모두의 어떤 그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고. 다만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정성호 후보가 뭐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비문도 아니고 반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히 첨가된 어떤 그 발언이 있겠지만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어디에 그러니까 역점을 둬서 의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데서는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초선 의원들이 전체 당선인 163명 가운데 41.7%에 달한 68명이었어요. 이 초선 의원들이 표심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나와서 정견 발표를 해보십시오라고 그러면 후보들 긴장하겠어요.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해한 선거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인데 다들 그 투표의 달인들인 국회의원들이 유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숫자는 많은데 이제 국회 사정은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초선 의원들이 가장 무섭죠. 이 과거에 보면은 정말 국회의원들은 그 선거의 달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었잖아요. 그랬더니 김 의원 나한테 찾아올 필요 없다. 시간 아껴야지.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다른 분 미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 원내대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뭐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정치적인 성향, 나하고 성향이 맞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출신 지역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신 지역 같은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초선 의원들도 또 그럴 겁니다. 당협위원장을 했던 분들은 또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의 유력 후보자가 있으면은 거기하고 아무래도 친소 관계가 좀 가깝죠. 그 다음에 총선에서 나를 도와줬느냐, 총선에서 도움을 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 유세를 열심히 했거나 지지 그룹들을 많이 모아서 선거 당선하는데 도움을 준 분들, 이런 분들은 빚을 진 거죠. 당선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하나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이 변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 지적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까딱 착시를 할 수 있는 게 초선이 변수라는 이야기는 초선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무개로 원내대표를 미는 게 좋겠다라고 집단 행동을 하면 그럼 변수가 되죠. 세력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초선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면 초선 의원들도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n분의 1의 어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니까 친소 관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하고의 스킨십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까 어찌 본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재선 이상과는 다르겠지만 초선들이 어떤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어떤 초선이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서의 변수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요즘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단의 그 모임이 보이면 이제 쉬운데 보이지 않는 집단적인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소통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3, 4, 뭐 이제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게 가장 무서운 거고.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들은 가장 관심이 그거죠. 저도 경험상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많이 내걸었잖아요. 그 지역 공약이 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약하고 가장 밀접한 상임위에 가는 게 제일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새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히 그 당직도 당직이지만은 상임위 배정을 그러니까 초선 의원님 이번에 어디 무슨 그 정책 지역 민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우리 지역은 몇 번 국도 이거 빨리 놔야 되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국토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배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그런 점이 굉장히 크게 좌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새 후보가 공이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후보 새 후보 공이 이렇게 했어요.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최고죠. 그렇죠. 각자 의원들이 가진 장점과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내겠다. 결국 그런. 근데 초선 의원님들 절대 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원내 대표를 이제 선출하는 경선이 이제 바로 내일, 그다음에 또 야당은 모레인데요. 이러면서도 또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8월 전당대회 또 눈여겨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지금 원외에 있는 당선인이 아니고 원외에 있는 인물들로서 좀 계속 주목받는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임종석 전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박수현 어떤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엊그저께인가요? 어떤 그 제도권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신이 공개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이후든가 행보에 대해서 어떤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바로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서 뭐 당직을 맡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그러니까 높아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행보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총선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떤 보폭을 넓히고 입지를 넓히는 게 맞았는데, 그러니까 일부 어떤 그 지원 유세라고 다시 빠져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직을 맡아갖고 다시 그러니까 당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묘한 어떤 함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차기 구도에서 독주 체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 현 지도부가 되던 어떤 특정 세력이 임종석 전 실장을 모셔와가지고 만약에 당직에 배치를 한다면 이거는 어떤 조직적으로 다시 어떤 대항마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당 안에서 사실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그렇게 움직일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이낙연 대 반 이낙연 이런 구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낙연 당선자가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강한 그런 뭐 이제 대선이 초점이 될 테니까 가장 강력한 이제 세력자인데, 아마 그 반 이낙연 그룹으로는 이제 5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제 그 반 이낙연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제 광역 단체장이죠. 박원순, 이재명 등 잠재적인 대권 후보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는 세 그룹으로 형성이 될 것 같고, 586 운동권 세력도 친문과 비문 이렇게 좀 나뉠 것 같아요. 좀 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586 운동권 세력도 이제 나올 것이다.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 네 그룹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그 대선 구도가 여권 내에 대선 구도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권 내 그러면 당선 안 된 인물 중에서는 뭐 조금 전에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했는데 뭐 더 눈에 띄는 인물은 없나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부겸 현재는 의원이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낙선한 이후에 같이 낙선했던 김영춘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김부겸 의원의 어떤 그 정책 쓰임새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어떤 뭐 당권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어떤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영남권에서 어떻게 이제 그 대열이 정비가 되면서 전당대회에 임할 것인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그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에만 어떤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부 당내 역학 구도가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것은 되게 단선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찌 본다면 이낙연 전 총리도 지금 활동 반경을 그러니까 확 넓히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바로 지금 대권 행보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첫째는 지금 그 여권이 입을 모아서 외치고 있는 게 국난 극복인데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사이 끝날 게 아닌 상태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보폭을 넓혀버리면 지금 국난 극복에 그러니까 모든 걸 힘을 모아야 되는 상태에서 개인 플레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역풍이 불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만큼 당 안에서 또 견제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마이너스다. 그렇게 본다면 이낙연 총리도 어떤 그 몸을 낮추면서 자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바로 가시화되면서 갈등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당분간은 자맹을 하던가 아니면 바깥으로 나서 움직이더라도 돌다리도 좀 그럼 두드리고 아마 건너는 그건 국난 극복 위원장이잖아요. 그 차원에서 움직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요. 근데 이런 가운데 그 원내 지도부 이야기 그다음에 또 8월 당권 도전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21대 첫 국회의장 둘러싸고서도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도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뭐 거론이 2파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원내대표 경선만큼 어려운 게 아마 김영우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할 때 그때는 새누리당 시절이었죠. 정의화 의원하고 황우여 의원이 아마 그때 그 경선 구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고 당연히 어떤 친박인 황우여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정의화 의원이 지금 그 국회의장 후보가 됐고 국회의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의 권력 구도나 외부에서의 예측도 전부 다 빗나가는 어떤 그것이 국회의장 경선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것도 제가 볼 때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그런 사안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들이시죠. 박병석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 그 두 분이 상당히 그 의회주의자고 실력도 있고 품격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병석 의원은 육선이신데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예요. 아마 이분이 되면 굉장히 뭐 그 협력 이런 그 가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또 김진표 의원님도 경제 전문가고 또 수도권이고 굉장히 어떤 이분 뭐 늘 그 총리로 물망에 오르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나서신다면은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두 분하고 다 각별히 제가 아주 친한 분들인데 좋은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현재 뭐 관행적으로 원내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데 과거에 이 관행이 깨진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또 DJ 정부 시절이죠. DJP 그런 그 연합 정부였기 때문에 그게 또 좀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다수당, 특히 이제 다수당은 주로 여당이었죠 여태까지 대통령이 배출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1당으로서 여당이 여당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관례였지만은 그런 그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또 다수당 입장이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뭐 국회의장을 양보하겠습니까? 어느 다른 당에게 이번에는 뭐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전에 국회의장 사례가 원내 일당이 의장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여당이 가져가느냐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데 뭐 과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통합을 하지 않고 미래한국당이 한 명을 영입해서 별도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다는 지금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는 해석이 구구한데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러니까 21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배분을 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원래는 이게 호성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숫자대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가능성까지도 좀 담고 있는 게 바로 특단의 대책 아니냐라고 하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21대 원 구성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는 남아 있다.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그 전 단계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미래 한국당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 행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 구성의 방향과 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예. 깜짝 놀랐어요. 그 이해찬 당대표가 그 특단의 조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래도 여태까지 원 구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섭단체 간의 그 협의, 뭐 합의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숫자로 밀어붙인다면은 이것은 정말 의회 독재다. 네. 이거는 상상만으로도 좀 끔찍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에서는요, 그 후보 출마를 선언했던 김태흠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의원, 이명수 의원, 그리고 권영세 의원.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TK, 예. 이명수 의원은 충청, 권영세 당선인은 서울, 수도권, 용산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호영 의원은 그 파트너로 정책위 의장으로 지금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죠 아마 지역구가. 네. 그러니까 충청하고 손을 잡은 경우가 되겠고요.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조혜진 당선인하고 지금 손을 잡았는데 밀양 창녕이니까 네. 또 영남 쪽하고 손을 잡았고 이명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파트너를 못 구한 것 같은데 아직 발표가 없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 어떤 3파 구도로 아마 이제 그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게 될 텐데 네.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뭐 좀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떤가 그 러닝메이트제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뚜렷하게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그 이번 총선에서는요, 이번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선 초선 의원들이 이제 원내대표 후보들을 모아서 정견 발표를 들었고, 역시 미래통합당에서도 초선 의원들이 관련해서 그 어떤 앞에 당내 의견에 대해서 본인들 어떤 의견 토론회를 열자고도 얘기하고요. 또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과거 17대 국회 때인가요? 2004년도에 있었던 소위 남원정 소장파들에 대한 추억이 좀 다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 총선이 끝나면은 초선 의원들이 좀 활발히 네. 움직여요. 근데 그것이 얼만큼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때만 해도 이제 18대 때 민본 20일 만들었었고 네. 19대 때 뭐 아침 소리 이런 그 하태경 의원하고 또 만들었었고 한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초선 의원들이 좀 335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원내대표 후보들 대상으로 끝장 토론합시다 이런 네. 뭐 제안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초선 의원들이 앞으로 좀 지난번에 공부 모임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모임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입장 발표도 하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네. 단순히 정말 친소 관계에 의해서 뽑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확한 정치적인 철학과 입장 여러 그 현안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입장을 묻고 또 후보들 간에 토론하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죠. 근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미래통합당의 초선 모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6대 때 미래연대가 있었고 17대 때 수요 모임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18대 때 지금 말씀하신 민본 20일이라고 있었는데 사실은 17대까지 수요 모임과 그 이후에 어떤 그 이 소장파의 어떤 모임과의 어떤 그 활동성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연대와 수요 모임 같은 게 상당히 왕성하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게 공부 모임 수준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주요한 정치적 현안과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냈던 소장 개혁파 모임, 정치 모임으로서 기능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사실 이런 어떤 그 활동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환경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네. 이야기냐면 16, 17대 때 미래연대와 수요 모임이 활동을 할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른바 친이 대 친박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결정적 어떤 분기점은 2007년의 당내 경선, 이명박 박근혜 경선 구도에서 결정적으로 두 개파가 쫙 갈라져 버리면서 거의 적대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를 쓰면 너무 과한가요? 아무튼 엄청난 갈등 구도를 형성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사실은 소장 개파 모임이 힘을 잃어갔거든요. 개파 논리가 득세를 하면서 거기에 찡겨가지고 제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는데 미래연대나 수요 모임 같은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거의 1인 지배 체제가 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활동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친이 대 친박, 그다음에 친박 대 비박이라고는 개파 구도가 지금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태에서
21대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소장 개혁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은 그 20대나 19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열리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는 이거는 환경의 문제고 이 초선들이 정말로 그런 개혁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팔 걷어붙이고 활동을 하겠노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환경이 좋습니다. 뭐 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초선 의원의 그 개혁성이 돋보여야 되는 것은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당 내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야당이 어차피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요. 숫자도 적고 이런 경우에는 여당 내 건강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 비판, 내부 견제 이런 거는 분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정말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한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런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원들이 정말 양심과 그 상식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정치가 좀 더 균형을 잡아가겠죠. 네. 여당 내 초선 의원들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반면 교사로 삼겠죠. 17대 국회 때 108번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초선 108명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이것이 어떤 그 분란 소지가 되고 자중질환의 어떤 측면이 있었던 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교훈이 지금 이해찬 대표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은 그래서 초선들의 활동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초선들의 어떤 개혁성과 활동성을 키우되 다만 질서 있게 가는 방안들 이것이 결국은 당내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기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 사령탑 경선 관련해서는 당일날 8일에 그 후보들이 모두 출연을 해서 토론을 하고 또 공통 질문을 받고 또 개별 질문, 즉석 질문을 받아서 한다는 내용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한번 8일날 그 본격적으로 총선 참패 이후에 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당내 언로가 어떻게 활성화될지 한번 지켜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